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년엔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17개의 철도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3월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노선 가운데 동탄과 수서 구간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요.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부터 남양주 별내역까지 있는 별내선도 내년 6월쯤이면 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에선 부산의 부전역과 창원의 마산역을 연결하는 부전 마산역이 뚫릴 예정인데요. 철도는 대표적인 부동산 호재죠. 그렇다면 부동산 호재로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같은 철도가 완공되면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업계에선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슈와 맞물린 부동산 시세는 직선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게 통상적입니다. 흔히 크게 4번에 걸쳐 상승하는데요. 가장 먼저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그때 한번 크게 오릅니다. 그 뒤에 계획을 실행할 예산이 확보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또 한번 상승합니다. 그리고 착공 시점이죠. 첫 삽을 뜬 순간 오르고 마지막으로 완공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이런 과거를 비추어 볼 때 내년엔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 17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들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은 셈이네요. 11월 17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의 대상은 미중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이 4시간 동안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꽤 성공적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외국 간의 어떤 회담들을 보면요. 네. 저는 그 실무자로 예전에 그런 거 가방 모지라고 하나 그런 표현 네.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쫓아가 본 적이 있는데 네. 1시간 이내거나 1시간 반 이내면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을 거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사말하고 결국 아무 얘기 안 한 건데 4시간이라고 해서 덕담 좀 하다 보면 맞아요. 4시간이니까 이거 뭔 얘기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중에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수출 통제 관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 분야에서는 그게 가장 이제 화두였고요. 근데 이제 바로 직전 정상회담 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사이가 이런 정도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첨단 반도체와 생산 장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중국은 흑연이나 히토류까지 들고 나오면서 자원을 이제 무기화해서 보복 조치를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망스럽네요. 예. 4시간 동안 그럼 뭔 얘기만 한 거지? 일단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라인을 개설했다든지 아니면 군 고위급 회담을 이제 앞으로 계속 열기로 했다든지 이런 교류를 다시 복원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 아니냐 이런 것들이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4시간 동안 확인한 거는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결국 자원 무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만 확인한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출 통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도 거센 항의를 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외교적 수사라는 게 굉장히 이제 두루뭉술한데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발전을 억제한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에 화답할 만도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 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라는 건 이제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결국 수출 통제 계속하겠다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두 나라가 앞으로도 통상 문제로 계속 부딪힐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근거인데요. 이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어제 중국 증시는 1% 정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인사들이 사실 미국 재계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미국 재계 인사들과 두루 교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과 통상 문제를 정부랑 바로 시원하게 풀지는 못했지만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는 데는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 시진핑 주석이 미국 땅을 밟은 게 6년 만인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 경영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렇게 주요 인사들과 자리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뻔하지 않습니까? 투자 좀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네, 돈 좀 이제 중국에 투자해라 이건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다시 투자해달라 그냥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사정이 이제 부동산 시장 위기를 비롯해서 각 부문에서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로 이걸 좀 돌파해 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 어떠세요? 좀 투자가 살아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기업인들을 만나는 거는 접촉면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업인들의 의지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명령으로 내년부터 발효되는 행정명령으로 일단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잘 하지 마라라는 이제 제재가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인들이 사실상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출에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게 우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긴장 관계가 득인가요, 실인가요? 일단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중국 경제가 조금 더 기운을 차린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 루트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 무기화 이런 것들은 사실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우리의 핵심 산업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긴장 완화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냐?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득을 보는 경우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를 기술 수준에서 바싹 이제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중의 해빙 모드가 제재 해제까지 가면 사실은 이런 어떤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또 무한 경쟁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시간 가까이 회담도 했고 수출 통상 부분에선 별 얘기 없었지만 CEO들도 많이 만나고 판단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 안 들어쓰는데 중국 측은 이번 반응에 대해서 중국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관영 매체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를 전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시 주석의 성과를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회담 한 번으로 대중국 투자가 늘겠냐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적인 시선이 많지만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전하고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사업을 아예 따로 분리해서 가는 지도 꽤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정상회담 한 번 하고 기업인들 만찬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가 곧바로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긴 어렵겠지만 가시적인 조치가 이제 곧 뒤따른다든지 아니면 실무급에서 회담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조치로 시장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 발표가 나왔어요. 네, 이 문제가 원래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가 이 지금의 현행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제도 이걸 좀 고쳐보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다가 비판을 받고 한 8개월 동안 보완 작업을 거쳤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당시에 주당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현재는 이제 주 40시간 기본 근무에 12시간까지 최대 연장 근로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이제 주 52시간제로 부르는데요. 이게 주 단위로 막혀 있는 격벽을 좀 없애고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단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당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지만 월 단위 또는 분기, 반기로 정산하게 되면 좀 일을 몰아서 할 수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그때그때 일감이 몰렸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재계 측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이러다 과로한다 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좀 뭐가 바뀌는 거냐? 간단하게 좀 비유를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운전할 때 과속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주 52시간제라는 거는 정산 단위가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일주일 단위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카메라를 지나갈 때마다 52시간을 넘으면 이게 불법으로 바로 찍히는 거죠. 주 단위로 체크한다 이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빡빡하다는 게 이제 제기의 불만이었고 이걸 비유하자면 또 구간 단속 카메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걸. 예. 그래서 빡빡하게 주 단위로 정산하지 말고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이렇게 정산을 하면 훨씬 좀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km 구간에 대해서 과속에 대한 구간 단속을 한다고 하면 평균 시속 70km 뭐 제한이다. 이러면 뭐 그때는 뭐 70km, 80km 좀 넘을 수 있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만 이제 평균 70km 속도만 유지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 때문에 개편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발주처에서 막 발주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때는 일 몰아서 하고 네. 또 일감 없을 때는 좀 쉬엄쉬엄 하고 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이 이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69시간을 버틸 수가 있겠냐 가지고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나온 근로시간 개편은 그러면 몇 시간으로 조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알맹이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아,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3월과는 다른 점이 뭐 전체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걸 일단 유연화를 이제 일부 산업, 일부 직종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일단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이제 정산 단위를 주로 할지 월로 할지 그러면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은 몇 시간까지 허용할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제일 내용은 중요한 건데 예. 빈칸으로 발표를 하면 저도 이거 허무하더라고요. 네. 이 발표를 왜 한 거예요? 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잔뜩 이제 독이 올라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3월부터 그럼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뭐 했냐? 예.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이게 좀 생각보다는 좀 의외의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응답을 보면 예. 현행 주 52시간제가 상당히 빠르게 정착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노동시간 정산 단위를 뭐 주 단위보다는 월이나 분기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뭐 동의한다는 응답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문항을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예. 현 제도로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냐라는 물음에 근로자들은 괜찮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응답이 있었거든요. 뭐 근로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업주들, 그러니까 예. 사장님들도 어렵다와 어렵지 않다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냐라는 물음에는 85%가 없다, 불편한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85%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두고 아니 사장님들의 85%가 불편하지 않다는데 왜 근로시간을 늘리려고 하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러면 15%의 불편을 겪는 산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개편이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그것도 이 최대 근로 시간은 주 60시간 정도로 일종의 믹스된 절충안으로 추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응이 어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양대 노총이 이번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입장이 서로 좀 미묘하게 갈립니다. 예. 민주노총은 뭐 아예 평가절하를 하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은 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주 4.5일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내년 선거까지 이 노동 정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죠. 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 또 들린 소식 중에 꽤 충격적이었죠.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의 전망을 낮췄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네. 신용 등급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뭐 AAA라든지 여기에 뭐 나칭이라고 불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네. 또 여기에 더 붙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등급에서 더 올라갈 것 같다. 흐름 좋다. 이러면 이제 긍정적 이렇게 붙이고요. 예. 유지될 것 같다고 하면 안정적. 그다음에 내려갈 것 같다. 분위기 안 좋다. 이러면 부정적이라고 뒤에 붙이는데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최근 미국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뒤에 붙은 전망을 바꿨습니다. 등급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전망치를 안정에서 부정으로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예령을 건 거고 옐로 카드를 받은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일단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면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레이팅스가 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이 세 곳이 있는데 3대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만 계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뭐 1, 2년 유지한 게 아니고 1917년 국가 신용 등급을 매겨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네 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러고 경고장을 낸 거는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센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내린다고 경고한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재정 건전성 때문인데요. 나라 살림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고금리 상황이면 정부가 좀 쓰는 돈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좀 더 걷거나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다는 거고요. 재정 적자 수준이 이미 이제 손을 못 쓸 만큼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나라 빚이 33조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4경 3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뭐 가늠이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또 속도도 10년 만에 2배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한 해 재정 적자만 거의 한 2,200조 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셧다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연방정부의 업무가 모두 마비되는 셧다운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이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한 번 막았고요. 대신 이제 하원 의장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감이 바로 이제 11월 17일이었는데 극적으로 2차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셧다운 위기는 다시 한번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 셧다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뭐 임시의 임시라서 이번에 통과된 것도 임시입니다. 그래서 2차 임시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1월 19일에 만기가 다가오고 나머지는 2월 2일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 중에 이스라엘 군사 지원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 등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협상을 해야 되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도 결국 셧다운 위기를 완전히 막는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 1월까지 또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 이 셧다운이 되면 미국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증시는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무디스가 만약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그 등급까지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뭐 개인도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대출 받을 때 이제 금리가 더 오르듯이 미국도 이 돈을 조달해 오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건 또 자산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보다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죠.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돼서 이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미국의 셧다운 여부를 숨죽이면서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한 3.2%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고요. 예상보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스케줄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증시도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기대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은 나오곤 있는데 유수의 기관들도 편차가 아주 큰 답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아직은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소한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일상의 작은 소비 패턴으로 경기 좀 많이 엿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 흔히 말하는 빼빼로 데이, 네. 이거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원인이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토요일이었고 휴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한파가 그때 찾아와가지고 이게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날은 예전에도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소비 침체가 빼빼로데이에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고 지금 좀 눈에 띄는 게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굉장히 빨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통업체들이 좀 급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예, 이번에는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파업 일정이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수요일인가요?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조 측은 사측에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고 사측도 지난 1차 파업 때 참가했던 인원들의 임금을 깎으면서 지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은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재현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일정 하나만 더 주시죠.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화성과 달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두 번째 시험 비행이 현지 시간 17일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쯤에
다시 시도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MBC 가을 개편을 맞아 저희 송경제 플러스가 저녁 8시 5분으로 옮기는데 우리의 든든한 호프 양효걸 기자도 저와 함께 저녁으로 이동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느 요일에 오십니까? 목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제목도 바꿨네요. 갓 잡은 경제로. 가짜분 경제. 네. 네. 뭐 상의가 상의한 게 아니군요. 예, 저도 지금 지금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좋은데? 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주당 근무 시간이 요즘 아주 이슈인데 네. 인도에서도 이게 이슈인가 봐요. 그런데 인도는 숫자가 좀 살발합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70시간은 돼야 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큰일 날 얘기인데 이게 인도 정부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한 기업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도의 대표 IT 기업인 인포시스 회장 나라야나 머티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인도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된다. 네. 인도는 주 70시간은 일하는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돼서 요즘 뭐 SNS며 여기저기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나라야나 머티는 그 영국 총리 있죠? 리시 수낙의 장인이기도 해요. 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면 이 사람이 자기 회사인 그 인포시스에서 CFO를 했던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첫 회 게스트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질문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주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게 뜬금없이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직접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근무 시간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마티 회장이 일단 중국같이 한 20, 30년새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들이 좀 선택한 정책을 배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인도 젊은이들이 국가에 좀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을 서방에서 아직 못한 것만 배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말 죽자고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 있어서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의 성장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예. 인도 청년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직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열심히 일은 안 한다. 이런 네.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인도 노동 생산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머티 회장이 이 부분을 콕 집으면서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이미 발전을 이룬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다. 그래서 인도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주 70시간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게 된 거예요. 뭐 좋게 생각하면 그냥 주 70시간을 상징적인 단어로 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표현이 좀 당혹스럽긴 한데 네. 갑자기 궁금한데 인도는 그럼 현재 법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인도는 현재 주 6일 근무에 하루 최대 8시간 해서 48시간 이상 근무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위가 총리인 나라 영국도 48시간 이상은 불법이고요. 예.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이 법과는 별도로 인도인들은 현재 주당 평균 47.7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미국과 영국이 약 36시간, 독일이 34시간인 것과 비교해서 좀 훨씬 높죠. 네. 그리고 중국이 46시간, 일본이 37시간이 좀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39시간 정도 됩니다. 네. OECD 평균이 40시간 정도 되니까. 예. 네. 뭐 마티 회장 제가 일면식도 없지만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저 인도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반발 샀을 것 같아요. 엄청났습니다. 이게 해당 영상이 생중계됐었고 그때는 정말 살벌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인터넷상에서도 인도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예. 몇 가지 뭐 댓글 이런 걸 좀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람은 요즘 중국도 예전에는 9 to 9 이렇게 일하던 중국도 네. 최근에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어디 중국하고 비교를 하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 그래 좋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일주일에 70시간이면 5일간 하루 14시간 근무인 셈인데 여기에 수면 7시간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 2시간 하면 23시간이다. 야. 근데 여기서 식사, 쇼핑, 오락 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정도 하면 1시간가량이 남는데 예. 이거 현대판 노예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순화가 된 좀 진정이 된 의견 중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 정신 건강 등을 우선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이 아니라 양질의 작업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그 SNS 중심으로 젊은 층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면서 이 마띠 회장이 거의 묻히는 분위기였는데 네. 점점 이 산업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이 마띠 회장 지지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앞으로도 인도가 굉장히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그마한 돌 하나 던졌다가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일파만 막 커졌네요. 네. 인도의 다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인도가 중국 등 다른 나라처럼 사실 대기질이 엄청 안 좋은데 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를 처음 시도했다고요? 네, 인도가 대기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쁘기로 소문난 곳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각한 10대 도시하고 줄을 쫙 세워놓으면 예. 그중에 6개는 인도예요. 야. 그 정도로 매우 안 좋습니다. 델리 같은 경우에는 대기질이 너무 안 좋아서 초등학교 임시 휴업 조치가 도입됐을 정도고요. 인도 대법원이 만약에 인공 강우를 승인하고 기후 조건도 맞으면 아마 오는 20일쯤 인공 강우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인도가 인공 강우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물론 얘기는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는 완전히 입증된 방법이 아니다. 그때만 반짝할 수 있다. 뭐 복잡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미루고 미뤘던 건데 예. 최근 들어서 이 델리를 중심으로 대기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환경부 장관이 지금 상태 앞으로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줄지 않을 것 같다. 인공 강우 시도하겠다 하면서 추진된 겁니다. 네. 다른 나라보다 유달리 심한 것 같은데 말씀 듣고 보니까요. 네. 이렇게 대기질이 심각한 상황엔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좀 수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별로 이제 집계 기준이 다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인도에서 재는 단계로 하면 델리를 예를 들면 이제 대기질 지수가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와 직전 단계, 그러니까 매우 나쁨과 심각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네. 당장은 지금 최근에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인 디왈리, 그러니까 빛의 축제라고 하죠. 디왈리라고 부르는 축제 때문에 너도 나도 폭죽을 쏘아 올리는 탓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볏짚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잔여물을 소각하는 것도 원인이라서 얼마 전에 대법원이 소각행위 금지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고요. 예. 결정적으로 이 대기질 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이 밭을 태우는 거예요. 밭. 근데 매년 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좀 병충해를 좀 막아보자고 이 밭을 태우는데 이때가 인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그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 오염이 발생하는 때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난방 취사용 폐자재 소각을 하는데 또 이 소각으로 독성 물질까지 또 확산이 되고 여기에 또 저감 장치가 없는 발전소 공장 가동되고 있고 노후 차량 매연 있고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이독실 과학평론가께 여쭤봐도 되지만 기습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인공 강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공 강우는 답변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구름에 비를 내리는 씨를 뿌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분사기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요오드화은, 뭐 염화은 이런 입자를 구름에 좀 뿌리는 거예요. 네. 원래 구름이 굉장히 작은 물방울인 구름 입자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구름 입자가 한 100만 개 이상이 합쳐지면 무거워지면 이게 비가 됩니다. 네. 그러려면 습도가 매우 높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구름 입자가 좀 더 쉽게 뭉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그 씨앗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구름에 뿌려주는 거예요. 비의 씨앗을 구름에 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 문학적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전 세계에서 이런 방법 많이 쓰나요? 네,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관련 시도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대기질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를 활용하는 것처럼 반대로요. 비구름이 생기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원리로. 그래서 러시아는 매년 개최되는 승전 기념일 행사를 좀 맑은 날씨에 진행하기 위해서 공군 비행기 한 10여 대로 강수 억제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지난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때 예. 맑은 하늘을 위해서 그 비구름이 생기지 못하도록 인공 강우 방지용 로켓을 한 1,000대 넘게 발사하기도 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 강우는 사실은 잘 쓰면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거를 악용해서 일종의 이제 기상 무기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적군이 머무르는 지역 등에 가뭄이나 홍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과거에 실제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 구름 씨앗을 문과적 설명으로 구름 네. 씨앗을 무기로 사용해서 장마철을 더 늘렸던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면 그 구름이 다음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대기의 흐름대로 가면서 좀 비를 자연스럽게 내리게 할 양이 있는데 네. 그 양을 줄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가장 핫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아시아 군대의 고령화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며칠 전에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타임지 그리고 블룸버그 등에서 잇따라 나온 내용이에요. 아시아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군 모집 연령을 올리고 있다. 이거 굉장히 동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젊은 신병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제일 크고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불안 요소도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일본과 필리핀, 대만은 중국과의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있죠. 더불어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옆에서 두고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야 이거 미국과 동맹을 맺어도 막상 이런 공격들을 받으면 야 이거를 막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구나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좀 군대를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요즘 가장 군 모집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 하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표적으로 대만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군 입대 기준을 낮췄어요. 예. 원래는 남성의 경우에는 키가 157에서 195cm, 여성은 155에서 185cm가 기준이었는데 남성은 152까지 낮췄고요. 예. 그리고 200cm까지 늘렸어요. 아, 2m도 군대를 네.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여성도 150에서 200cm로 기준을 확 넓힌 겁니다. 예. 여기에 현재 대만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 복무 기간이에요. 예. 근데 내년부터 1년으로 연장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것도 뭐 2년이라던 걸 1년으로 줄였다가 다시 뭐 이렇게 늘렸다가 예.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자체가 줄고 있고 내 자식은 절대 자위대라고 하죠. 여기는 입대 안 시킬 거다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무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건데 결국에 지금 2008년에 26살이었던 입대 상한 연령을 이번에 무려 6년이나 올려서 32살로 상한을 늘렸어요. 예. 그래서 일본은 뭐 자위대 신병들이 아재 신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령대가 높죠. 그리고 자위대라는 개념이 사실 좀 헌법상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좀 자국을 방위하는 자위권만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최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의 뭐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 침공, 뭐 중국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용 내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거를 들면서 헌법을 고쳐서 우리도 정식 군대를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죠.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병력 증강을 위해서 뭐 여성과 소수자,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모병 확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네. 뭐 최근에 근무 기간을 좀 초과해서 3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속을 하면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보너스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고요. 예.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입대도 좀 허용해달라. 외국인도요? 네, 이런 주장도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인도도 역시 그러고요. 우리나라 얘기도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도 학력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주장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아, 그냥 아직까지는 네. 여러 얘기들이 나눈다. 네. 이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건강 우선순위로 이것을 선정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요? 네, 외로움.
교수님도 외로움 많이 느끼시나요? 엄청납니다. 저는 우리 청취자들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게 사실은 감정의 하나로만 예. 여겼었는데 건강 문제, 보건 문제로 이제 국가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새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면 그럴까 하는 심각성이 느껴지는데 지난 몇 년간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해서 뭐 미국 공중보건 등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중요한 공공보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로움, 고독이 하루에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해요. 이번에 세계 각국의 뭐 의사, 장관, 뭐 청년, 특사 등을 모아서 좀 외로움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국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멤버 중에 눈에 띄는 게 일본의 외로움과 고립 대책을 담당하는 장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최초로 외로움 부처 장관 신설했고 야. 일본도 코로나 이후에 좀 극단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면서 이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모든 게 외로움을 줄이는 일이 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와 범죄, 극단적 선택을 줄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거와 관련된 앱을 한번 이용해 본 것 같아요. 네. 앱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네. 평균 수명, 예상 수명을 진단해 주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네. 혼자 사십니까?부터 해서 뭔가 외로움을 측정하는 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맞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이 50% 증가하는 영향을 주고요. 젊은이들 경우에는 대학을 중퇴할 가능성이 높다. 외로움을 경험하는 예. 젊은이들이 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혜진 소장님도 개편 후에 지금처럼 금요일에 계속 책임져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믿고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만 오전에 찾아뵙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으로 옮깁니다. 지금은 토요일엔 쉬지만 개편 후에는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찾아뵐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1월 16일부터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시간 저에겐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은 더 클래식의 해피아워로 골라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